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 모두 불에 탈 겁니다. 누구 하나 여기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치라고 하면 그리고 공정함이라고 하면 저는 그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이정수 서울지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기소가 안 된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었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하면 됩니다. 혐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권칠승 의원님 자. 손가락질을 어디서 하십니까? 자. 근무 시간 중에 딴 데 땅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뭐를 줘버려요? 해가 져버리라고요. 자, 여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팽팽히 맞서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죠. 국정감사의 이 뜨거운 쟁점,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 소식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소장, 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먼저 국정감사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감 데뷔전을 치른 이 법사위, 이 단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한 장관의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발언이 극우 유튜버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한 장관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선 민생 사건을 해결해야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사실이 일단 아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싶고요.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핑계는 대지 이유가 마시고요.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9월 27일에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모두 진술을 하신 바가 있으시죠. 예. 이 전체의 글을 보면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문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중요 범죄와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의도와 속마음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무슨 관심법이라도 하십니까? 그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진짜? 그럼 왜 이거 하셨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너무 과도한 수사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갑자기 문제점을 정권 야기했기 교체 때문에 직전에요? 잠깐만요. 그 전에 얘기 안 하시다가? 자, 여러 국감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법사위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이제 정부가 검사를 동원한 정치 탄압을 하느냐, 민생 사건 처리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팽팽한 공방, 이 내용은 먼저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김승원 의원 발언만 보면은 예.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김 의원 주장처럼 검사를 뭐 정치 탄압에 동원해서가 아니라 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그 검수완박법 때문이라는 게 조금 더 사실과 가까울 겁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 이제 많은 그 변호사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이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니까 그렇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걸 상당히 좀 꺼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 관계인들이 이의를 신청하면은 예. 인사상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검사들은 그냥 자기가 종결로 확실하게 그 종결하는데 경찰들은 종결을 못하고 갖고 있다가 인사 이동이 나면 그냥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이 늦어진다. 이게 변호사들의 일관된 공식적 비공식적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공방이 오갔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좀 뭐 그 사실과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 장관의 발언은 편파적인 관점이 가득 실려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예, 한 장관은 갑자기 정권 교체 직전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 장관의 반박 일단 양쪽 여쭤볼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롯된 일들 때문에 예. 실질적인 민생 사건에 대한 처리가 좀 어려운 측면에 대한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승원 의원의 지적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정치에 관련된 탄압성 성격의 수사 때문에 민생 수사가 도외시된다 이런 입장으로 들립니다. 네네. 그럼 비교군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건데요. 어제 오늘 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 마약에 관련된 범죄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경찰서와 그리고 구청이 관계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들에 나서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네. 지난날 만약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 같은 민생 사건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 수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도외시됐다면 문제 지적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오히려 지난날 민주당 정권 시절에 마약 범죄 등 이런 수사들을 제대로 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가 지속돼서야 되겠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정확하게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수사 문제를 정치권의 정치 이슈로 끌고 들어가서는 이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검수완박법이 실행된 것은 지금 6대 범죄는 이제 상당 기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6대 범죄에 국한해서 수사하는 부분은 꽤 됐지만 사실상 이제 경제와 부패 두 군데만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거는 이 법이 통과된 거는 9월 10일입니다. 실행된 것이 지금 한 달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민생 뭐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편견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검수완박의 문제를 사실상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행령을 고쳤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 그러면 그 시행령으로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들이 점점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약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는 검수완박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취지는 사실상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일부를 사실상 이제 경찰에게 넘겨주는 것인데 경찰의 수사의 어떤 역량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수사는 사실상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경찰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맡으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맡으면 민생 수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야당 쪽에서는 이제 그 검수완박법을 이제 강행한 취지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권칠현 의원도 과도한 이제 그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는 우리 이제 양향자 그 민주당에 원래 소속돼 있었던 의원이 일단 증언을 했죠. 그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이 끝난 뒤에 이제 법사위에 본인이 안건 조정에 이제 배속이 돼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강성 의원 그 민주당 의원이 오셔가지고 검수완박법 통과 안 되면 청와대 사람 20명 구속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 그게 내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3구 대선 끝난 이후에야 왜 부랴부랴 서두르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그걸 서명을 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야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민생 처리가 지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국정감사라는 건 어떻게 운영했냐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간으로 보면 민주당 기간이 문재인 정권 기간이 더 길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한동훈 장관한테 묻는 게 맞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집권 정당은 국민의힘이 맞고 집권을 하고 있는 주체도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국정감사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한동훈 현 장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계속 보면 이른바 시행령 정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모법인 이 법률에 대해서 시행령이 번복하는 시행령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헌법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모순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주된 주장의 요지가 이겁니다. 검찰의 권한을 매우 많이 박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부패와 경제 수사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등을 한없이 넓혀서 많은 범죄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에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민생 어떤 범죄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도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뭐 지난 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할 수 있는 대로 했다. 뭐 수사 지휘권까지 행사하고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거 이거 이중잣대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동일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짧게 좀 더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예컨대 중요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한 장관의 이 얘기는 현실적으로도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가 지금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양양자 의원의 얘기대로라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말아야죠. 검수완박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수차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대한민국 범죄에 대한 수사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 사건들, 특히나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했지만 그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는 내용들이 추후에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에 여러 절차적 위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처리했던 민주당이 그 법안 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동훈 장관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법안 처리 그대로를 받아들였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을 보완시켜 놓은 것이죠.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이제 민주당은 시행령 정시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수사 때문에 민생 수사가 도외시됐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감장에서 전임 장관이었던 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요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과거보다 부드러워졌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먼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하는 게 예의지.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 안 그럴래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답을 해주십시오. 네, 들으신 대로 박 의원이 좀 답변을 할 때 예 의원님이라고 좀 하라고 하자 한 장관이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수가 바뀐 이 전현직 장관의 신경전 어떻게 좀 부드러워졌다고 보세요? 글쎄, 한 장관은 뭐 그렇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 법리, 원칙, 소신 뭐 이거를 가급적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조금 뭐 전략은 몰라도 좀 전술적으로는 변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그 이른바 이제 철험의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그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지금 법사위원입니다만 질문에서 보듯이 아주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첨예하게 그 대립하면서 질문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부드럽게 나가는 게 그 강대강으로 부딪혀서는 한 번도 그 이겨보질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술적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한 장관도 굳이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박범계 의원이 예 의원님 하세요 하니까 또 예 의원님 하네요. 그런 거 보면 조금은 달라졌는데 한 장관 스스로도 본인이 이렇게 그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딱딱 그 대답하고 딱딱 끊고 반격하고 이런 게 꼭 옳지는 않다는 건 압니다. 본인도 강온 양면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그 정국이라는 게 그 법사위 특히 이제 검찰 수사가 있다 보니까 법사위가 최전선이 되고 그걸 앞장서서 막는 역할은 한 장관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의 역할을 다 한 것인데 약간의 변화는 향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도 살짝은 변할 수 있겠다. 이런 점도 뭐 염두에 뒀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변할 수 있겠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국감장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에게 출마 계획이 있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은이라고 했어요. 예, 단서를 달았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면 딱 잘라서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예. 지금은 없다라는 건 언젠가는 생길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 정치를 하라는 거는요. 여야 협치를 이루고 야당을 설득하고 본인의 입장들을 제대로 대화로 풀어내라는 그런 국민적인 엄중함을 이 역할을 부여한 그런 자리입니다. 자기 네.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본인의 향후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도약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서 네. 할 거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다음 주제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요. 엊그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고 이대준 씨 사건을 뻘짓거리에 비유를 했고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해수부 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종 2년 만에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해수부장을 시행해서 국민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이탈이 분명한 겁니다.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네, 주 의원의 이 근무 시간 중 뻘짓거리 이런 표현을 두고 고 이대준 씨를 겨냥한 막말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주 의원은 고인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를 들고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 누가 뭐래도 고인을 모독한 발언이라고 보기에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차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그 서해 앞바다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장면들 그 일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건 이미 모든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민주당의 대응, 정부의 대응 때문에 이 월북이라고 하는 프레임, 낙인에 찍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2차, 3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예. 제발 좀 멈춰달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네네. 과거의 민주당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고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청와대가 재난안전의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설명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즉각적으로 유족에 대한 이 망발에 대해서 사과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유족들에게 두 번 다시 2차, 3차 가해 성격의 일이 없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 이런 방식의 막말로 엉뚱한 프레임 전환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공무원의 죽음을 뻘짓으로 폄하하는 일은 민주당 정권에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의아할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여권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러한 질문을 그런 단어를 써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는 고인에 대한 굉장히 이제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도 이게 월북 논란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월북의 어떤 의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수사가 종결이 안 되다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해수부장을 치룬다. 그러니 이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 제기를 지금 야당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월북의 어떤 부분들이 월북 의사가 실질적으로 표명이 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가 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이런 표현들은 좀 옹호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유족들은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찌 무도한 말들을 할 수 있냐면서 분노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황희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유족에는 가슴 아프고 탈북 어민들에게 살해당한 북한 유족은 생각 안 하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황 의원이 그 우리가 요즘 뭐 신박하다고 그러나요? 새로운 논리를 이제 들고 나오셨는데
강제 북송된 이제 그 어민 2명이 이제 그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민들을 이제 살해하고 내려왔다는 이 얘기인데 이제 그 유족들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놀라운 게 언제 그렇게 우리 민주당 분들이 그 저 유족들 그 북한에 있는 유족들을 생각했는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강제 북송한 거는 2020년 9월 22일, 23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달 말에 아세안 그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거기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초청하는 그 친서도 또 그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족 그러니까 북한 주민 이제 얘기를 끌어들이는데 언제 그렇게 우리 민주당 분들이 그 북한 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는지 우리 민주당 분들의 관심은 주로 김정은과 그 지도층에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 분들이 그 저 북한 주민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는 거죠? 한 번도 UN 에서 북한 그 인권과 관한 그 결의안을 채택할 때 그동안 빼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명해야 될 북한 인권 대사도 임명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북한 유족, 북한 주민들 들고 나오는 거는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저도 황 의원의 발언은 뭐 부적절하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호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할 때 그럼 이 경우는 어떠한가라고 받아치는 거는 저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죠. 팩트가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정보기관이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SI 정보 등도 공유가 됐죠. 그때 내린 국민의힘의 간사의 말도 월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장이, 이 해석이 180도 달라지면서 지금 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부터 여러 해경 다 뭔가 전 정권에 문제가 있는 걸 범죄화하면서 검찰 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질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를 이걸 연결시키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황 의원이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지금 월남을 한 어민 2명이 있잖아요. 북한 주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북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현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인권은 인권이 아니냐. 왜 들어가서 북송을 시켰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거의 동의가 안 돼요. 이분들이 16명을 무참하게 죽이고 남쪽으로 오고자 와서 귀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해를 하고 도망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게 감청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에 의해서 이미 다 확보가 된 부분이고 그때 이제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해당 그 상임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돼지 잡듯이 하면 된다. 선장을 죽여야 된다. 돼지 잡듯이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자기들 살겠다고 우리 귀순한다고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그러면 16명 죽은 사람들의 그 유가족들의 또는 그 사람들의 인권은 뭐가 되느냐 그 취지로 아마 황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해 이제 뭐 이 공무원과 연결된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 의원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의 발언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족인 이래진 씨 친형이죠. 친형의 인터뷰 과거에서도 나왔던 주장입니다만은 황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된 당시 월북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금을 만들어서 보상하겠다 등에 대해서 회유를 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고 지금도 그 인터뷰 내용들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국방부 첩보가 확실하니 인정해라. 이런 방식으로 유족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중간에 핵심적으로 황 의원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유족에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지는 못할 망정 이 일을 월북시킨 이 북한에 강제 북송시킨 공무원 북한 사람들의 선언 얘기를 끌어다가 지금 있는 일을 물타기 하는 방식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적합지 않은 얘기이고요. 황 의원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본인과 그 당시 왜 유족을 찾아가서 이 같은 언급과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일들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일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방식으로 말을 돌려서 또다시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들 삼가야 된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 국감장에 있었던 그 막말과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막말은 다른 국감장에서도 쏟아졌습니다. 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남 이사장. 정의당에서도 탈핵위원장 했어요. 반핵위원장을 한 거예요.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둥지 저둥지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고 내보고 민주당 정부에서 뭐 제의하면 전 죽어도 안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탈핵 운동하는 분이 언제 같은 데도 이사장이 그 내용의 취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권성동 의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라는 이 막말성 발언이 있는데 권 의원은 나 같으면 그러진 안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만 표현도 이것도 마치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말이 너무 과하죠. 그 지나치게 자극적인 말을 사용했죠. 권성동 그 의원이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말하려는 취지, 방향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권이 바뀌고 지금 뭐 전현희 저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 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계십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그 김재남 의원 경우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좀 강조해서 말하면은 좀 양심에도 반하고 네. 양식도 없는 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 자체가 그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그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국익 자해라고 그래서 대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아마 예. 정권 교체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안 물러난다. 지금 그 우리 김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네요. 한 번도 제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지금 그 본인의 신념과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말은 과했지만 취지는 맞고 김재남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물러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러니까 지금 사퇴 안 하고 그래서 밉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말이 있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네. 권성동 의원이 며칠 전에 당윤리위원회에서 연찬회에서 음주운 걸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숙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지경이라 그러면 저는 국회 이미지, 국민의 대표로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국회 자체가 사실은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국회 윤리위가 어떻게 하든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16명을 죽이고 남아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감 기관장의 인권은 아예 지금 뭐 도외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민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임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도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임기가 남은 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서 정권 바뀌면 다 같이 물러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책임 정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환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발언은 잘못됐지만 그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이제 좀 고치길 바란다는 거죠. 이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해서 그 정권이 넘어가면 언제든지 바뀐다 이런 법을 만들.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걸 제도적으로 바꾸는 건 중요한데 이 본인은 신념이고 그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꿉니까? 여야 간의 합의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를 민주당은 거듭 감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의 공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을 임명하고 임기가 남아있다면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전현희 위원장처럼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했던 인사. 네.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예. 정치적으로 본인의 성향이 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 정무직으로 들어가 있던 인사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사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공유하고 예.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성격이 되지 않는다면 예.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는 게 온당한 일입니다만 예. 현재 그 일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는 분명 좀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논란을 낳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권에서 안타깝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 독도 근해에서 이런 작전을 합니까?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입니까?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재명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대호 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한미일 군사동맹 이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이 극단적 친일 행위, 이게 극단적 친일 행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학에서 그리고 철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네. 국가 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프랑스어로 레종 데타트, 영어로 하면 뭐 리즌 오브 스테이트 이렇게 되는데 네. 국가의 철칙 또는 목적이라고도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국가는 그 생존이 모든 법과 도덕과 종교에 우선한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한다. 현대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국가 총력전을 벌인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의 적국은 누구죠? 아마 북한이 될 겁니다. 잠재적 적국은 누구죠? 아마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의 우군은 누구죠? 동맹인 미국이죠. 네네. 그리고 또 이웃인 우방국 일본이 우리의 후방에서 그 군수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당연히 그 한미일 3국이 위기 상황에서 협력하는 건 당연하죠. 예.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한미일 훈련을 반일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그런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이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 이렇게 그 비판할 수 없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죽창가를 저렇게 다시 한번 뭐 불러가지고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고 특히 이번 그 훈련의 실질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게 독도 근해라고 하는데 독도에서 158km 떨어진 지점에서 훈련을 했고 일본에서 120km 떨어진 지점 오히려 일본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영해를 이제 12L이 하는데 22.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도 인근이라는 개념은 전혀 맞지 않고 왜 또 동해에서 하느냐? 북한의 모든 잠수함 전력은 동해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해는 너무 얕기 때문에 잠수함 작전을 펴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해는 굉장히 그 깊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대잠수함 훈련을 한 겁니다. 이런 또 전술적인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이재명 그 대표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 발언 자체가 과연 군수 통수권자를 지향하는 그 정치 지도자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반론을 들어야 될 건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극단적 친일 행위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바꾸기 위한 프레임은 아닌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극단적인 친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15년도에 한번 한미일 해상훈련이 첫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제주 쪽에서 이 훈련이 이루어졌었고 네네. 지금 독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 이 인근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 예. 뭔가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단초를 줄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길기를 예. 좀 들고 온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예. 사실 자위대의 위상이 그동안 정세상 많이 바뀐 부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2014년도부터 아베 정권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자위대의 위상을 상당히 극우 일본의 이 정치인들이 많이 조정하려고 했던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많이 바뀐 상황에서 우길기를 단 이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 국내 영토에 들어온다, 영해에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박수 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김영. 네, 이와 같은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서 좀 공식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의 발언 또 대표로서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동의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송영부 국방장관 시절부터 합의돼서 진행됐던 일들을 비춰보면 그럼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가게 된다면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극단적인 이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펼친 것이냐 이렇게 네. 물어보지 않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 주장의 배경을 짚어보게 되면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이 아니라 일본 혹은 더 나아가서 미국 등 다른 국가를 향한 위협이고 한민족 속에서 우리에 대한 도발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날 명확하게 2018년 맺었던 여러 가지 합의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한민국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간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우리를 향한 거듭된 도발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식의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이러한 얘기들을 끌고 가게 된다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본을 위한 것들, 토착 외구, 친일 방식의 프레임을 펼치게 된다면 예. 아마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추진했던 이 2002년 한일 월드컵 같은 일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잠깐만요. 네. 예, 말씀하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일본 자위대와 해상훈련하고 또 교류하도록 허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면 노 전 대통령도 이 친일 대통령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길기를 개항한 채 인천에 입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갑자기 지금 와서 이 친일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지금 2017년에 제주도 남쪽에서 합동 훈련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일본이 우방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방국이라 그러면 갑자기 한국의 경제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을 막는 소재 수출을 규제해서 경제를 파탄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할까요?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장면 속에서 지금 이런 합동 군사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뭐냐면 독도 인근이라는 거가 무슨 의미를 이제 보여주냐면 독도는 지금까지도 계속 일본은 자기네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입니다. 예. 이게 언제든지 부근까지 간다는 거는 일본인에게는 상당히 그런 좋지 않은 그 시그널을 계속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고 또 한 네네. 가지가 뭐냐면 일본이 계속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한반도에 일본군을 진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제법, 그다음에 주변사태법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자체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네. 일본군을 들여오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 기회를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북한의 위협에 지금 그 예상치 못한 우리가 예상 밖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뭐가 먼저 앞이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이도훈 의원은 북한의 위협 상황은 굉장히 딴 때보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뭐 물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더 한미일 그 삼각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예. 거죠. 예. 한국과 일본에는 두 가지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을 조장해서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고 네. 과거는 과거대로 정리하되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정치 세력이 있죠.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혐한 감정 조장해가지고 어떻게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세력이 있고 역시 그 과거는 과거대로 정리하되 우리 네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그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세력,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목소리가 매우 크죠. 그러나 결국은 누가 승리할까요? 그래서 지난 그 뉴욕에서 윤석열 기시다 회담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국내의 반일 세력, 또 혐한 세력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이제 그 북한 위협으로부터도 공동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국가 이성을 얘기했는데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요? 프랑스와 독일이 18세기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정말 서로 간에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였죠. 네네. 한일 관계보다 독일과 프랑스 관계가 더 나쁠 겁니다. 그렇지만 1963년에 엘리제 협약이라는 걸 맺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어요. 네네. 미래 세대를 같이 이끌어 나가기로 하고 청소년 교류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련이라는 정말 커다란 공동의 적이 나타나니까 이건 우리가 손잡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토를 공동으로 그 앞장서서 이끌고 또 유럽연합을 만드는 데도 앞장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국가 이성입니다. 일본이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와 협력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같이 공동 대처할 의사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한테 취했던 일종의 이제 수출 규제가 있잖아요. 반도체 소재. 이걸 화이트 리스트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로 원상복귀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가 범퍼 역할이에요. 앞에서 지금 북한의 위협을 막아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본의 행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협력의 어떤 기조가 물꼬가 터지기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안보 쟁점도 좀 연관된 얘기입니다. 안보 쟁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대응 방안 가운데서 9.19 이제 남북 군사 합의 파기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이라 이제 이런 검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작업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누가 뭐래도 지금 ICBM에 대한 추가 도발 그리고 7차 실험까지 예고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있었던 6차 핵실험과 북한의 이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국제사회를 위협했던 것과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가운데서 푸틴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핵무력 사용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 지금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까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어떤 방식의 도발, 위협으로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협해 나갈지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협의 한복판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국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등 추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합쳐야 됐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남북이 접경 지역에서 일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대북제재위가 북한이 핵실험 최종 단계라고 분석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파기하는 것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9.19 군사 합의는 말씀 주신 대로 이 접견 지역에서의 어떠한 무력 충돌도 완화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핵 지금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저희도 강경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9.19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맞는 대안일 수 있는지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파기하는 순간 북한에 주는 신호 자체는 그렇다면 접견 지역에서조차 무력 도발이 가능한 국면인가 아닌가라는 이런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고 지금 북한이 처한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미국에서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의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지만 이번 바이든 정부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고립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대안일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그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도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란 말씀도 전해드리면서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